141. 계속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일련의 재미있는 농담과 속임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특수 작전의 허세였어요. 전적으로 저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저를 즐겁게 하거나 신비화하기 위해 설정된 그런 이벤트는 그 기간 동안 자주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음악이 너무 독특해서 방송 전체가 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정도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몇 곡은 물론 호텔 캘리포니아과 그 유명한 엔딩인 언제든지 체크아웃할 수 있지만 절대 떠날 수는 없다가 포함되어 있었죠. 국무부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궁극적으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실무자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은 아무리 사려 깊어도 제 경력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항을 시작하면서 몇 번의 즐거운 연대의 순간도 있었지만 2001년 여름이 지나면서 저는 연방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싸움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겪었던 저급한 괴롭힘, 동료와 친구들로부터의 완전한 고립, 전반적인 소외감을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제 역할의 결과로 조만간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고 저와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곧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이며 그 결과 제 경력도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거나 감옥에 갇혀서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와 같은 작품을 통해 저를 애매한 방식으로 과분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수년 또는 수십 년 142. 동안 계속 굴욕과 커리어의 좌절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조치가 불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희극을 끝내고 곧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저에 대한 괴롭힘에서 노골적인 법 위반을 저지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알게 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작전의 목적은 저를 협박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벌을 받았지만 최고위층에서 정책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청을 받은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법적인 희극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부시 행정부라는 표현을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한다. 부시, 체니, 럼스펠드, 그리고 다른 행정부 구성원들이 탄핵을 당할 만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내가 목격한 많은 행위는 일찍이 관심을 잃은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방부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권력 공백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정부 하층부의 광범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시를 비난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정확합니다. 약탈과 호전성은 부시만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 단체들이 부시를 위해 일한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많은 경우 연방정부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부시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2001년 나의 여름은 느렸다. 2월, 3월, 4월의 활동은 두려웠지만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정 세력 사이에서 제가 받은 모든 관심에 비해 기적적인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제 경력을 회복하려면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흥분은 금세 가라앉았고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143. 간혹 제가 조언을 해주고 일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일리노이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질병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고 의료비 과다 청구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갚고 새로운 모기지를 갚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사실, 대학 급여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 푼도 벌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극도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간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월의 최악의 상황을 넘어 새로운 수준의 고립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용감한 투쟁에서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도 전 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유능한 인물로 승진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오랫동안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수업을 마치고 병가를 낼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 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정치적 변화가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2개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살인 행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일본 고전시와 중국 소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알퍼 박사는 제가 앞으로 2학기 동안 병가를 낼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일 뿐이었습니다. 2번의 수업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1번 받지 않았고 병가를 내야 하는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병가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저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전체에 대한 관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지 W. 부시가 이렇게 명백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144. 진짜 문제는 부시 행정부나 전쟁에 대한 그들의 추진력 또는 그들이 벌이는 다른 재미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 윤리의 쇠퇴와 미국의 제도적 부패로 인해 이 모든 교수, 공무원, 전문가, 심지어 제 가족까지 부시 치하에서 제가 최악의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자신들은 계속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변화가 없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식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들은 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가족들은 제 이야기의 모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2월 말 전화 한 통을 마지막으로 제 정신질환에 대해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중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수백 번의 조작된 굴욕을 당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작전은 전혀 비밀스럽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샴페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모든 희망과 일리노이 대학의 다소 적대적인 환경은 알퍼가 정신질환에서 회복하려면 집을 사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샴페인을 떠나 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도시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샴페인과 같은 중서부의 작은 마을은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좋지만 전반적으로 저와 아내 모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에 좌절감을 느꼈고 동정심이 없는 동료들에게도 충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저는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샴페인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 벤자민은 2001년 6월 11일에 태어났고 그의 존재는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벤자민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카페 투이 깔린 아파트 바닥에서 씨름을 하는 등 벤자민과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바빠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고
145. 끊임없이 가장주에 깊게 경청하는 놀라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택연금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의 즐거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가족들은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기조차 꺼려했습니다. 저는 동료들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꼈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군사 쿠데타를 겪고 심각한 정치적 갈등에 가장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교묘하게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이 태어난 직후 우리는 샴페인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대학에서 조금 떨어진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단층 방갈로였습니다. 당시 단돈 7만 5천 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던 아주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당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였죠. 꽤 매력적인 목공의 품과 제가 자란 집처럼 균형추가 달린 클래식한 창문이 있었죠. 처음에는 집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가까운 장래에 샴페인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러나 알퍼 박사는 집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 그런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일리노이에서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에 대한 희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산만함이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목공의 품을 닦고 지하실을 수리하는 데 보낸 시간 동안 저를 마비시켰던 더 큰 지정학적,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상을 찾으면서 다소 불규칙했던 제 삶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규직도 없었고 끊임없는 압박과 146. 모호한 위협에 시달렸으며 국가가 어떻게 될지 심지어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집 수리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지하실을 다시 칠한 후 남은 여름은 토마토와 오이를 심고 잔디를 깎고 벤자민을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음식 준비를 돕는 등 일상을 보내는 데 보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멀리 있는 워싱턴 DC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알퍼 박사는 일에 대한 저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났으니 컨설팅 일이나 번역 프로젝트를 구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번역 일을 찾고 친구들에게 컨설팅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정규급여 외에 일한 대가를 받은 적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협력하는 다른 회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많은 조언을 제공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친구로부터 중국의 주라기 공원형 테마파크를 기획하는 계약을 맺은 캘리포니아의 한 그룹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제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상세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브로셔를 편집하고 유용한 제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국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곧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가 꽤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꽤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고 다시는 편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147. 이러한 패턴은 2001년 여름부터 2004년까지 컨퍼런스 초대, 워싱턴 DC 세미나 참석 기회 등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누군가 제게 접근했을 때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보일 때쯤이면 일이 틀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대화를 나눈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었고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몇 가지 경험은 흥미로웠지만 알퍼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병가 수당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저는 책과 신문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 동료나 친구,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알퍼를 거의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흥미롭고 자극적인 이메일 서신을 보내곤 했습니다. 교수, 사업가, 비정부기구, NGO, 책임자, 정부 관료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이 흥미롭고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제 활동 영역이 적극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낯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경험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워싱턴 DC에서 일할 때 무한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저는 잘못된 시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의도적인 괴롭힘, 특히 정부기관에서 지시한 경우은 모두 완전히 불법이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저급한 심리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희극을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48. 저를 제외하고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 주변에 교육받은 미국인 전체가 평화를 옹호하고 권위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절차에 따라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된 괜찮은 노동자 계급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학계 동료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언어와 사회성을 회복하는 1년짜리 재활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가택연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활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친절하고 심지어 유머러스했습니다. 이 훈련의 요점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지식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고 사실상 저항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조교수인 줄리 행스트가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성인기 인지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였고 그녀와 그리스에서 온 대학원생 아티고네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저와 만났습니다. 저는 언어적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만남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약 16년 후부터 언어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대중연설과 글쓰기에 대한 좋은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학자라기보다는 대중연설가로 거듭난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제 경력에서 신문기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술적 글쓰기를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앨퍼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을 물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줄리는 매우 친절한 여성으로 개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저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녀의 가족, 그녀의 두 딸과 여러 번 만났고 그녀는 개인적으로 제 안녕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149.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을 완벽하게 기쁘게 생각했고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의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리노이 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의 동료들 중 누구도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우정은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저는 그녀의 조언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유일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가 감당하기 힘든 자리인 만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퍼 박사는 저와 몇 시간 동안 미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회의에는 의료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수많은 양식 중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1년 7월, 갑자기 그는 일본과 중국 문학에 관한 제 책 원고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동료와 가족 모두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교수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알퍼와 학과장의 발언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이는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밝혔던 학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 책을 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하버드 대학 출판부의 거절이 상당히 의심스러웠고 고전 문학에 관한 책을 읽는 과정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약 10년이 지난 2011년에야 원고의 절반을 책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저에 대한 괴롭힘 작전의 일환으로 원고가 거절당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판부의 하버드 동아시아 모노그래프 시리즈 편집자인 존 자이머는 저와 거절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원고의 문제점을 나열한 편지를 받았지만 그 어떤 것도 원고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2년 후 아시아 연구협회 컨퍼런스에서 자이머를 만났을 때 그는 저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150. 이러한 긴밀한 직업적 관계의 변화는 하버드에서 저의 지도교수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스티븐 오웬과의 교류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오웬은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저를 지원해 주었고 대학원 생활 내내 문학, 역사 및 기타 여러 주제에 대한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 서신은 제 글 중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제가 지식인으로서 제 자신을 생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오웬이 쉬운 성격은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 4월, 오웬은 제 원고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짧은 자필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원고도 어떻게 거절당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감동적인 쪽지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서신 교환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제 이메일이나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05년 아시아학회 학술대회에서 그를 잠깐 만났을 때 짧은 인사를 나눴지만 그 이후로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보스턴을 여행할 때마다 오웬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웬은 내가 문화 교수로서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내가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나는 잠재적으로 그가 나에 대한 괴롭힘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시는 나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학 동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알퍼는 정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저는 고전문학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책 원고 작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몇 가지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중소설이 한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을 쓰기로 하는 대신 중국 소설의 일본 수용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여름에 일본에서 이 원고를 작업할 기회를 얻었고 2011년에는 그 내용을 수정해 서울대학교에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151